네. 자, 오늘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 청기백기 첫 번째 초대 손님은 바로 홍익표 정무수석이십니다. 제 옆에 지금 나와 계신데요.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역사상 최초로 네. 대한민국 최초로 청와대 춘추관 안에 오픈 스튜디오가 설립이 돼 있고요. 그리고 청기백기 팀이 모신 첫 번째 인터뷰 손님입니다. 와서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었고요. 또 네.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스튜디오 공사하는 것까지 제가 지켜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꾸며지고 어떻게 운영될까 궁금했는데 나오니까 정말 새삼 뭐랄까 감개무량하다면 너무 형식적인 표현인 것 같고 상당히 재밌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재밌는 공간. 일종의 요즘 플레이그라운드 젊은 사람들 MZ세대 좋아하는 것처럼 네.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처럼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게 정책 홍보라든지 네. 또는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애가 여기 와서 편하게 즐기고 음흠. 놀면서 오. 소통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아. 저는 플레이그라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석님 박수. 아니 저희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막 딱딱하게 무슨 옛날에 네. 무슨 방송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편안하게 정책 해설해 주시고 시민들께서 가정에서 편안하게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국정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런 공간이 되기를. 근데 세계에 청와대 대통령실에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해 놓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백악관에는 없는 거 확실할 거예요. 네. 이렇게 훌륭한 공간을 네. 만들어 놓고 방송을 하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이 최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대통령제가 한국하고 미국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없으면 우리도- 거의 우리가 유일하다 할 세계 수밖에. 네. 수석님 저희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가볍게 내일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 순방차 출국하게 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무수석실은 좀 어떻게 편안하게 업무를 보십니까? 이게 옛날에는 좀 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오. SNS가 없던 시절에. 네. 요즘 SNS가 생기고 나서 우리 대통령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이라고. 이분이 이걸 안 놓으세요. 핸드폰을 네. 잘 안 놓으시니까 생각나면 바로 뭘 지시하시고 우리는 보는 대로 또 확인하는도 거기서 관련된 조치해서 뭐 답변을 드리고 이래야 되니까 외국에 계신다고 해서 뭐 조금 심리적으로 편한 거 있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업무 지시는 항상 하시고 자기 보낸 지시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챙기기 때문에 뭐 늘 옆에 계시고 있구나 네. 생각을 합니다. 순방 때도 정무라인 24시간 가동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4시간 풀가도. 예, 그리고 또 바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원구성도 어느 정도 이제 아직 최종 마무리 안 됐는데 원구성이 돼가고 있잖아요. 정무수석실 업무의 제일 큰 대상이 국회입니다. 네, 뭐 부처 중에서는 이제 주로 행정안전부하고 소방청 뭐 이런 데 일을 하지만 주로 국회 업무가 전체 업무의 한 반 이상이기 때문에 네. 네, 국회가 가동되고 이제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실시간으로 국회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되고 뭐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여기 청와대에도 있어야 되지만 반 이상은 여의도 근처에서 어기적 이제 어슬렁어슬렁 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기자들 국회반장처럼 네, 정무수석님께서 이제 여의도에 자주 출연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기 직전에 속보가 하나 전해져서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5.18 성역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병태 규제개혁위원장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사퇴 권고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이었죠. 그 당시에는 저희가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 시기만 해도 본인의 이제 SNS 메시지만 문제가 됐는데. 당시에 청와대 측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또는 어떤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를 당부를 드렸었는데 주말을 거치면서 논란이 계속 커졌고 본인께서도 계속 언론과 접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존중돼야 됩니다.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회적인 어떤 합의의 선을 지키는 게 필요는 있겠지만 개인의 표현의 자유하고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높은 고위직의 정부 측 대통령 자문인기구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거의 총리급이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을 감안하면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영역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국정의 부담이라든지 최근의 정치권의 논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논란에 등등을 감안하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청와대 판단이고요. 아쉽게도 이 기구의 위원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기보다는 대상이 아닙니다. 해촉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퇴 공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퇴 공고는 어쨌든 간에 이제 했으니까 추후 상황을 좀 봐야겠네요. 악재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전 좀 호재 이야기를 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MBS나 갤럽, 오늘 리얼미터까지 여론조사가 좀 상승세로 좀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좀 이걸 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좀 전망은 좀 어떠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우리 공식적인 답변. 청와대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모인 저는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정무수석 자리가 여론조사를 가장 많이 좀 챙기시는 자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지지율 1%만 떨어져도 제 책임인 것 같고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대통령님은 신경 안 쓰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는 일희일비하지 않으나 저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론조사 추이가 꼭 MBS뿐만 아니라 갤럽 그다음에 오늘 리얼미터 조사도 전체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는 바닥을 치고 다시 조금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정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 모두 그런 측면에서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지율 하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사실 선관위가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비만 안 와도 대통령 책임론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큰 틀의 책임을 아마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과 다르지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있어서 그런 게 영향을 줬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내 여러 가지 갈등 특히 보면 저희가 민주당의 갈등은 한두 번 있었던 일 아니기 때문에 한 2015년, 16년 이때에 비하면 이건 일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게 지지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정당 갈등은.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아쉬움 등등이 감안해서 약간 지지율 하락됐습니다만 지난주에 있었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민생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정부의 강력한 비전과 함께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님의 오찬 회동 등등이 이루어지면서 일단 갈등도 상대적으로 조금 수위가 낮아지고 한 게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당내 갈등 아까 언급해 주셔가지고 연결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지난주 금요일에 민주당 이제 의원 워크숍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제 수석께서도 현장에 자리에 계셨는데 좀 직접 보신 이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당권 출마를 앞두는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전 대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웃고 있는 사진이 또 주목을 받기도 하던데요. 세 분 다 제가 너무 잘 아는 분들이라 오랫동안 돼 있고 경쟁은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없을 거로 생각을 해요. 세 분 다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했고 그리고 세 분이 정치적 경쟁과 개인적인 감정을 어떤 오판에서 이것이 진짜 개인적인 갈등까지 확대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제가 보기엔 세 분 간에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를 했고 저는 이 갈등을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이라는 것이 경쟁이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의 비전.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제1당이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민주당이 생각하는 미래 비전은 뭐고 그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대표가 밝혀줘야 돼요. 그리고 대표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은 당연히 두 가지 좀 충돌되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회로서 그 입법기관으로서 행정기관, 정부를 견제하고 잘 이끄는 역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 당연한 국회 역할을 넘어서서 정부 여당, 그러니까 소위 원팀이 돼서 현 정부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으로 할 수 이 과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 간에 상당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워크숍에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한병도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 입법 과제에 대한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하고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개혁 과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원팀이 돼서 추진하겠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소위 쓴소리도 좀 있었어요. 저는 그 쓴소리도 저희들이 잘 새겨드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그 갈등적인 요소나 또는 서로 이견이 다른 부분은 조율해내는 게 그 정치적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쓴소리는 그 청와대를 향한 당의 의원들의 쓴소리가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런 건 여러 가지로 여러 경우를 통해서 저를 통해 전달이 됩니다. 뭐 그게 이제 아주 큰 게 아니라 이런 걸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뭐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당의 요구가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은 청와대가 하고 부처들이 수행해야 될 게 있으면 부처들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주는 게 정치적 저희들의 역할이고 또 갈등은 늘 있어요. 정부 여당 간의 갈등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정부 여당의 갈등을 얼마나 잘 조정해서 더 나은 대안으로 나아가느냐가 그게 역량이죠. 그 워크숍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강연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3의 길 이야기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청래 전 대표 지지자가 또 반박을 하기도 하고 논란이 커졌어요. 실제 청와대 안에서 생각하는 민주당의 제3의 길은 어떤 성격인 거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라는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제3의 길이라고 해서 막 토론이 있었던 건 아니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냥 강훈식 비서실장이 설명하면서 민주당이 기존의 길하고 다른 길을 좀 해야 된다 보여준다는 의미인데 이게 사실 1990년대 영국에서 영국 노동당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 당시 앤서니 기든슨이라고 유명한 정치사회학자가 제3의 길이라는 책을 썼죠. 근데 제가 한참 90년대 저도 공부할 때인데 많이 읽었던 책이고 공부했던 건데요. 그게 소위 이제 영국 얘기를 들어보면 제1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제2의 길은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처리즘이었죠, 영국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제3의 길을 그것을 통합한 새로운 대안으로 국가 투자 이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투자 국가였어요. 모델이. 그게 이제 제3의 길이라고 나온 건데 그럼 민주당의 제3의 길은 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강훈식 실장이랑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첫 번째 길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있었어요. 그게 연속적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있었고 근데 한 번은 재집권을 하고 근데 재집권을 못했죠.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아쉽게도 재집권을 못했고 이번에 세 번째 민주정부 입장에서는 기수는 4기고 텀으로 보면 세 번째죠. 그러니까 연속된 텀이 1기, 2기가 연속됐다고 치면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거 첫 번째 텀 1기, 2기 그리고 두 번째 텀이라고 할 수 있는 3기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비전과 모델을 만들어내지 안 되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구조적 다수란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라는 게 상당히 보수 우위의 구조가 꽤 오래돼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조금만 해도 거의 45% 기본 나와요. 계엄 당시에 비상계엄과 내란의 논란 속에서도
당시 김문수 후보가 42% 가까이 투표를 거두었고요. 최근에도 그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보면 민주당이 많이 광역에서 많이 이긴 것 같지만 기초 단위로 가보면은 큰 차이를 나지 못했습니다. 대략 한 100, 우리가 한 120개가 좀 안 되고 국민의힘이 한 95개인가 이 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나서 이런 구조적 어떤 우리 그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지나치게 정치적 양당 간에 또는 극단적인 정치적 대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보복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적에 대한 보복.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180도 바뀌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세금, 예를 들면 부동산 세금이 있으면 민주당이 들어섰을 때는 한 100만큼 냈다가 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한 90만큼 낸다 이런 건 괜찮은데 100만큼 되던 세금이 갑자기 50, 30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그 정책의 연속성, 그 다음에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치보복, 더 이상 이제 상대당을 동지로 정책 파트너로 생각해야지 죽여야 될 어떤 제거해야 될 정적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 최소한의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지형과 구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저는 이재명 정부 이 시대의 어떤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방금 말하신 그런 길을 이제 결국에는 청와대는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국회는 입법을 통해서 이제 아마 만들어낼 것 같은데 이번에 워크숍에서 좀 궁금한 게 아마 정부에서도 민생개혁 입법 관련돼 가지고 아마 주문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청와대에서 혹은 좀 대통령께서 좀 강조하시는 좀 속도를 내주십사 하는 좀 뭐 입법 논의가 있었는지 그날 좀 논의가 또 실제로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가 뭐 제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고요. 다만 대통령님 뜻을 물어본다면 대통령은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하나부터 100까지 모든 게 다 1호 법안처럼 느껴지시고 아이고. 제가 아주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나 법안이 어려운 법안이 통과되면 그게 잘 됐다가 아니라 그 다음 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느 게 1호 법안이다 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국가적 관심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경제적 영향을 감안할 때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법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메가 특구법도 있고 관련된 에너지 지원 또 인프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법안이 상대적으로 좀 중요한 시점이다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국회법이 뭐냐면 현재 그 패스트트랙이라든지 네. 또는 필리버스터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패스트트랙이 아니에요. 이거 슬로우 트랙이지. 그렇죠, 슬로우죠. 330일이 소요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해야 되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 75일까지 단축시키는 법안이 지금 나와 있고요. 필리버스터도 좀 제한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안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처럼 그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게 잘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어긋난 거죠. 왜냐하면 이 필리버스터는 반대되는 쟁점 법안을 해야 되는데 하나부터 자기들이 합의 처리한 것까지 몽땅 다 지정을 하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불능화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제한은 좀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바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고위당정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또 광주 군공항을 이제 결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아마도 입지가 될 것 같은데요. 새롭게 메가 프로젝트 호남 반도체 핵심 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미래대응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고민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예, 지금 제일 논란되는 게 이제 초과세수란 말을 대신 이제 추가세수라고 지금 말을 바꿨는데 이건 이제 고민 끝에 예산 당국하고 재정 쪽에서 초과세수라는 게 돈이 남아 돌아서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중기 재정 전망을 하면 이게 추세선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특수에 따라 약간은 비정상적으로 지금
그 세수가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추세 전망을 넘어서서 확보되는 세수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세수라고 했고, 이 추가 세수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좀 더 특별하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예컨대 청년에 대한 투자라든지 뭐 또는 이제 미래 산업, 반도체나 이런 그 산업이죠. 네. 그다음에 그 지방, 우리가 지방주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을 특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5국 3특과 관련된 그리고 교육, 이거는 교육도 똑같은 겁니다. 이건 청년과 미래, 인재 이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예산 투입, 일반 회계하고는 다른 측면으로 좀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해야 되겠다,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 군공항은 오래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 광주 가셨을 때 지난주에 헬기를 타고 그 호남 지역을 한 바퀴 도셨어요. 직접.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시찰. 예, 직접 눈으로 보고 한번 봐야겠다. 그냥 이렇게 어. 지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광주 군공항은 오래전부터 검토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가깝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이미 이전이 예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토지 수용과 관련된 저항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고 등등해서 광주 군공항이 가장 그 우선적인 그 대체 그 저 반도체 투자 부지로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그래서 이번에 공식 발표가 됐고, 아마 그 삼성과 SK에서도 광주공항을 처음부터 그 저 유력한 후보지로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다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 승패의 관건이라고 하는 게 야당과의 협조, 소통, 이걸 얼마나 또 구현해내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참모를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예. 뭐 쓴소리를 듣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실제 좀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이렇게 위에서, 수면 위에서 있는 것도 있고 수면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뭐 옛날처럼 저희가 부당하거나 부정한 거래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게 밝혀지면 야당 의원님들이 그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마치 그 저 여당한테 무슨 거래하러 오고 그 자기들 조직을 배신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의 영역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뭐 전에도 인사도 아까 제가 나왔지만 폭넓게 그 사람을 쓰는데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보단 그 일을 하는데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직자로서의 책임 윤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기준을 갖고 보시기 때문에 야당 인사들하고 만남도 그렇게 그 불편해하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민심을 전달하는 것은 정무 라인도 전달하고 여당 의원들도 전달하고 또 야당 의원이 보는 또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어쨌든 절반은 그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분, 또 한 절반은 정부 여당을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의 의견도 전달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님도 그런 기회가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그런 말씀들을 들을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네. 네, 갑자기 궁금한데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회동 하셔야 돼가지고. 요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뭐 그 얘기하셨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하자고 직접 예,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 그 가면은 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금씩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희들도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군. 잘 치셔야 되는 게 너무 잘 치셔도 안 되고 적절하게 트럼프가 그러네요. 기분 좋게 잘 치셔야 되니까요. 적절하게 관계를 매정하는 게 참 어려운 일 같은데, 야당과 관계 문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관위 사태 이야기인데요. 아까 초반에도 잠깐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지금 이제 여야가 이제 특검안 가지고 조금 대립을 계속하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자기들이 제1야당이 추천권을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수사 대상에 청와대를 좀 포함시키는 문제,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여당이랑 지금 계속 기싸움을 벌이는 것 같은데, 이 추천권과 수사 대상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꼭 먼저 밝혀드리고 싶은 게, 선관위는 87년 헌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87년 헌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근데 87년 헌법 만들 당시에 그 만든 주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시 정부는 군사 정권이었어요. 노태우 정권, 그 노태우 정부 그 만들어질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정부 그 전이었죠. 근데 이후에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고 했지만 군사 정권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급적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선거관리기구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체 개입 못하게. 그래서 그나마 믿을 만한 게 누구냐? 사법부다 해서 선관위원장도 대법관 중에 1인. 그리고 각급 선관위원장을 전부 다 그 지역의 부장판사들이 맡게 이제 법원장들이 맡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선관위가 완전히 무슨 고립된 섬처럼 돼서 아무도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예. 그래서 이번 선관위 문제가 대통령께서 자주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게 감사원도 감사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할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건 헌법 개정까지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이번에 선관위 그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이 있는데 과거에 특검을 할 때에는 정부가 잘못한 경우 또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야당 추천을 했지만 아까 제가 왜 장황하게 87헌법 얘기했냐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있지 않아요. 이거는요. 선관위가 잘못을 한 건데 마치 대통령은 여당은 추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이 책임이 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민주당 안은 그래 그러면 아예 정치권이 관여하지 말자. 그래서 대한변협이나 또는 뭐 헌법학회나 뭐 등등 필요한 제3의 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하자라는 게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아니 훨씬 더 이번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한 번도 본인들이 책임 있을 때도 이런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 해병대 그 상병 그 특검법이라든지 네, 뭐 체육법. 등등 할 때도 그 본인들은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잖아요. 대통령 그 당시에만 해도 대통령 책임과 관여된 사안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거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있었던 게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잠실 개표소 이제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뚫린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성과 갈등이 또 반복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장마철이다 보니까 시위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이 올림픽공원 시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좀 어떤 해법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고민하는 거는 평화로운 그리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해야 된다. 다만 불법적인 시위 또는 폭력행위 또는 거짓 조작 뉴스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올림픽공원에 보면 초기에 상당히 많은 일반 시민이나 2030 세대들 갔다가 최근에 많이 줄었어요. 그런 분들 빠지면서 약간 그 특정한 어떤 정치 집단 주도로 점점 그 노골적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는 보이곤 있습니다만 자칫 공권력 투입감으로 인해서 어떤 그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그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소 올림픽공원을 이용하시거나 지역 이용하시는 분들 또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계신데 저희들 여러 상황을 보고 인내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오래 끄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놓고 검토를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X로 축구협회 비판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럽 순방 때 국내 연안에 대해서 X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것은 정말 대통령께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참모가 하시는 건가 예,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루에 뭐 6개 이렇게 올리실 때도 있고 해서요. 정무수석실에서 관리하는 건 아닌가요? 그 대통령님의 X 메시지는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또 공공재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 관련 메시지는 담당 수석이나 비서관실에서 해서 올리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또 대통령께서 또 직접 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네. 이거는 뭐 대통령이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익숙하십니다.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뭐 당대표 시절에 네. 거의 뭐 X를 통한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시고 아침에 그 회의할 때 이렇게 보면 X를 통해서 대통령이 취득하신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모르는 것까지. 그러니까 각종 제보,
또 현장에 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X를 통해서 대통령님께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잘 인지 못하는 것들, 저희는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그 뉴스 매체를 통한 것들은 저희가 체크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까지 대통령님께서 그 정보를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거 봤냐 이런 얘기하는데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X를 통한 소통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멕시코 대통령도 그렇고 뭐 여러 각국의 정상들이 뭐 이런 X를 통한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대표적인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X에 따른 뭐 일반의 우려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다 이 X가 공공재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그 좋은 창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대통령이 X를 올리면 정무수석실도 바쁘시겠지만 기자들도 굉장히 바쁘고 이번 순방때 얼마나 또 올리실까 굉장히 또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기도 하셨지만은 쿠팡 관련한 또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 그 미국 하원의 어떤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이제 쿠팡이 되었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황당하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외교부나 안보실장이 유감 표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나토 정상회의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이 입장을 좀 전달할 가능성도 있는지 좀 궁금하고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일단 이 보고서가 그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거든요. 아직 최종 보고서도 아니고 잠정 보고서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 미 의회 측에도 입장을 전달을 했고 외교 경로를 통해서 두 번째는 이 보고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쿠팡의 입장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합니다. 저는 한 가지 제가 정치학 공부를 해서 그러는데 뭐 과거에 미국 정치가 굉장히 그 민주주의 모델 같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특정 기업이 이런 형태에 대해서 그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이 보고서가 이렇게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균형 잡히지 않은 보고서, 그다음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보고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는 쿠팡의 이런 행태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민을 볼 때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당이나 정치인 입장에서는 유권자잖아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네. 정당과 정치인이 유권자를 떠나서 그 유권자의 뜻에 외면하면 그 정당과 정치인은 몰락하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민인 소비자의 뜻, 그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니즈, 요구를 외면할 경우에 그 기업이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저는 쿠팡이 지금 미국 기업이지만 실제 초기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상당한 매출과 기업 성장을 한국 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한 기업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이 자신들의 기업이 잘못한 문제를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미국 의회나 미국 정부를 힘입어서 외교적 사안으로 만드는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쿠팡이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그 바뀌려면, 이미지를 바꾸려면 지금 같은 행태가 아니라 저는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저는 이런 방식은 쿠팡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기업 이야기가 나오는 김에 하나 더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홈플러스 문제인데요. 정부가 어쨌든 간에 홈플러스 어떤 회생 폐지 문제 때문에 바로 관계기관 TF회의를 열고 지금 노동자와 이제 협력업체들 지원 방안을 좀 빠르게 발표는 하셨습니다. 어쨌든 빠르게 좀 결정을 좀 하게 된 배경도 좀 궁금하고, 이 문제가 이제 정부의 어떤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외국의 어떤 투기 자본에 좀 우대를 줄 수 있는 좀 어떤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야당에서 그러니까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정부가 개입하라고 하는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없다라는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좀 상당히 좀 고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회생 절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폐지 결정이 났죠. 7월 3일 날. 법원의 결정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여지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홈플러스를 인수하려 수 있는 기업이 확정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기업에 대한 예를 들면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든지 이럴 때부터 정부의 개입 여지가 좀 생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청산 절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훨씬 더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부가 좀 할 수 있는 것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라든지 또는 홈플러스에 납품했던 중소협력업체들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매주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나 지원 실적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정부가 근데 법적인 틀 없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법적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좀 짚어야 될 것은 MBK의 부도덕한 어떤 M&A 방식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과거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이런 일들이 그 위험성이 노출됐고 그 피해가 이번에 확인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부분에 좀 더 규제 관련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M&A가 자본시장에 일종의 필요악 같은 일정하게 필요하지만 이것이 잘못됐을 때 어떤 가는 부작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홈플러스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많은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협력업체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이제 다 드렸는데요. 수석님 뭐 또 회의 때문에 저희가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고 오늘이 처음이고 예. 고정 어떠세요? 말을 저희 잊지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께서 정말 잘하고 계시다. 네. 국민주권정부에 대해서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물론 오늘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변경돼가지고 예고했던 시간에서 좀 많이 늦어져서 동접은 조금 미력하고 또 하필이면 또 매불쇼 복판에 또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석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청기백기 그 첫 손님으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제가 처음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엉금진 하지 않았냐 또 스스로의 자책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정부 정책이나 또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입장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하기에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 청기백기 또 이 오픈 스튜디오가 정말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가 돼가지고 편안하게 청와대와 대통령님의 소통 공간 그리고 기자분들이 우리 정부의 정책을 비판도 해야죠. 기본적으로 비판도 하고 홍보도 해주는 그런 중간자, 매개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세 분의 질문에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보다 능력 있는 우리 청와대 참모님들 나오셔가지고 아주 전문성 있는 저야 브로드하게 큰 틀에 얘기했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성 있는 수석님들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왜 검찰개혁 얘기 안 하냐 말씀하시는데요. 민정수석님 저희가 또 열심히 섭외를 해서 모시고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석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